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수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원과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이 됐습니다. 문 전 판사의 지금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될 테고요.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모두 기각이 되면서 검찰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기각은 앞에 두 번째하고 좀 달라요. 앞에 두 번째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는 임종원 처장이랑 그 위에 뭐 박병대 전 처장이라든지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공모관계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공모관계가 없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기각이 됐던 거는 부산의 문모 전 판사의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뭐 수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비위가 적발이 돼가지고는 대검에서 이 사실을 대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그냥 구두 경고만 가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덮은 거 아니냐. 그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문 전 판사의 사무실과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말씀하신 대로 인사심의관실 그리고 윤리감사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법원 행정처가 이미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별건 수사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기각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깔끔하게 검찰에다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고 뭔가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이제는 그냥 검찰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 뭔가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더군다나 법원 행정처가 곧 임의 제출을 할 것이므로 영장이 기각된다 이런 사유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기각이 되니까 뭔가 법원 내부에서 이 안에서 어떤 검찰이라든지 변호사 집단 간의 어떤 그 기관 간의 역학구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유출할 수 없는 자료가 있어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영장 기각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곧 제출할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이제 법원은 한 것인데 정작 지금 자료 제출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원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부분을 밝혀내고 법원 개혁, 새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자료들을 제출하려고 하니까는 여기에 딱 그 재판거래 의혹이라든지 판사 사찰 부분과 관련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외의 것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안에는 지금 수사 대상들이 법원의 수장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법원장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되면 어떤 곤란해질 수 있는 뭐 대검찰 관계 뭐 대응이라던가 뭐 이를테면 그런 것들까지 다 유출될 수 있으니까는 향후 이렇게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는 어떤 기관 간의 역학관계 간의 그런 구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가면은 계속 언론에다가는 검찰에서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네, 검찰이 특히 2년 전에 있었던 이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법관까지 좀 관여됐다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한 상황인데 재판 개입 사례로 좀 어떤 증거들을 내놓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산 스폰서 사건 판례가 뭐냐면은 그 문모 판사가 부산에 있는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비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설업자 정모 씨가 나중에 뭐 전 경찰청장한테 5천만 원을 줬다는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 이 문 전 판사가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그 법원 행정처에서 보고도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2심 재판에 있어서는 검찰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공판기일을 몇 회 더 잡아라, 기일을 연기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직 대법관인 당시에는 법원 행정처장이어서 이 사람이 당시에 부산 고등법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넘겨줬다는 자료가 그 임종원 처장의 USB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이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수사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임종원 전 차장을 직접 조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임종원 전 차장은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네. 근데 앞으로의 수사라 그러면은 그 윗선에 대한 수사, 좀 더 이 실체의 본질에 더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임 전 차장의 USB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무슨 뭐 네네. 보고를 했다 윗선에. 그런데 지금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가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는 수사의 활력을 찾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맞겠단 말이에요. 수사의 활력을 찾았으면 보고를 받았다는 사람을 상대로 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힌 상태여가지고는 검찰이 이 난국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윗선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수사를 할 지금 그런 방법이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임의적인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수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전에는 물증을 일단 확보를 해놓고 확보된 물증을 정리를 해가지고는 이거를 지금 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가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별건 수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원에서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하라 그러지 않았냐. 이게 본건이야.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거는 문무 판사의 비리 관련해서 의혹을 덮은 부분이잖아. 이거는 별건이다. 양자는 별개다. 그런데 이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소명이 안 되니까는 문무 판사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영장을 받아서 지금 본건을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건 별건 수사다. 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은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행정처 수사가 중요하고 문무판사의 혐의를 가지고 문무판사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이걸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한다면은 이게 법원의 그 별건 수사라는 얘기는 법리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벌건 수사라는 거는 그 바운더리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기업 수사를 할 때 어떤 저인 방식 수사를 한다, 별건 압수를 노린다,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뭐 이제까지 어떤 영장이 발부됐던 전례에 비추어 왜 기존 법리와는 다른 법리를 적용하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법원의 영장이 기각되었던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문무판사의 비위를 덮은 것 말고도 법원 행정처가 2심 재판의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의혹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법원의 그런 별건 수사다 이런 얘기는 좀 명분이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임종원 처장의 USB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부분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강제징용 그 판례와 관련해가지고 판결에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와 네.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까는 의문인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공간 파견을 늘리기 위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정현 의원까지 접촉해서 좀 청탁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 과정에서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거는 뭐냐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제 일본 기업인 미쯔비시랑 그다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이렇게 법원 쪽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판결 확정을 좀 이렇게 늦춰달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요청을 들었는지 어떤 한일 관계를 고려한지 뭐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요구가 들어오니까는 이거를 강제징용 판결을 지렛대로 해가지고는 판사들의 해외 공간 파견을 늘리겠다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외교부하고 직접 접촉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권의 실세에게까지 직접 거래를 하려고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실제로 이 강제징용 판례들을 보면 1심, 2심에서는 이 피해자들이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는 이게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네. 이제 2심에서는
피해자 1인당 뭐 8천만 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네. 이제 피고 측에서 일본 회사 측에서 이거를 재상고를 합니다. 근데 재상고된 시점이 2013년 8월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게 판결이 선고가 안 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은 하급심에서 그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을 하고 재상고가 됐으면은 이게 지금은 충분히 선고가 되고도 남을 시점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문건이 남아 있고 실제 뭐 그 중간에 뭐 소송 규칙이 바뀌면서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피고 대리인 측에서는 판결이 그러니까 재상고가 되고 나서 3년 있다가 또 의견서를 외교부에 요청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던 게 진행이 됐던 게 보여서 이게 정말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판사들의 해외 공간 파견을 가지고 재판을 가지고 이게 거래를 했던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죠. 최근 이 교사들의 방학을 없애달라 이런 글이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여가를 즐기면서도 월급을 받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고 교사들은 상당히 좀 뭐 당혹스럽다든지 또 단순히 노는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청원을 올린 사람이 전부 1만 2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폭염이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단순히 이렇게 분풀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교사들의 그런 근무 행태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불만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불만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여름에 휴가를 내도 뭐 3, 4일 길어봐야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방학하는 동안 계속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그러면서도 계속 또 임금을 받아요, 급여를. 네네. 그러면서 또 뭐 개인적인 연수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선생님들과는 또 달리 일반 행정실 직원들은 방학이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방학이라는 게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다. 연수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또 국외 여행 가려고 하면은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학교마다 중고등학교는 보충 수업, 초등학교는 뭐 체육 클럽이나 독서 클럽 하는 식으로 네. 방학 때도 절대 노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지금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냥 급여가 나간다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학교 측에서 이게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방학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를 학부모들한테 좀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현직 교사들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차라리 뭐 방학을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교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나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죄송해요. 제가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학교가 좀 군대식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네. 학생들의 교육권보다는 교권이 우선이고 뭐 그다음에 어떤 학부모들과 교사들 간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커넥션이 있다 그렇게 얘기는 들으면서도 촌지 같은 거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넘어가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한 학급당 인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엄마들도 선생님이 내 아이 하나하나에까지 신경 써주기는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진 게 촌지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 건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내 아이의 교육에 직접 참여를 하고 싶은 또 그런 좀 이렇게 네네. 적극적인 교육 열기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데 이게 금방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커넥션이나 촌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선생님과의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좀 높아진 네. 것도 같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어떤 좀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볼 텐데요.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아직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강현삼 전 충북도 의원이 경찰에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강 전 의원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줄곧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실소유주라는 뭔가 증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입건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천 화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국민이 참 가슴 아프고 29명이나 되는 소중한 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었는데 네. 여기에 건물 소유주는 이모 대표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강모 의원 전 의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강모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을 낙찰을 받을 때 경매로 낙찰을 받고 거기다가 목욕탕을 꾸밀 때 이 강모 전 의원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모 전 의원의 돈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무슨 설비 투자를 하고 하는데 들어갔다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소유주다 이 정도면 볼 수 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보고 이제 자세한 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현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